안녕하세요. 네, 청정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보람이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저희들의 또 든든한 기둥이자 멘토이자 또 독설 가시면서 경기도의회 에이스 김우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에이스 김우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보람 대표가 운영하는 청춘 살롱 대의협력부장 섭외 담당 김우석입니다. 당원 되기 전부터 민주당의 그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많은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가진 양,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가진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 22일에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 협의체 더새파란이라는 단체를 창립하고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과 보편적인 청소년들이 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더 새파란의 창립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창립을 하신 분이시군요. 네. 아, 어떻게 그거를 창립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당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구가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국 청년당에 청소년 분과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내 조직이고 원외에서 좀 더 어린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그때는 만 16세 정당 가입 연령이 인하되기가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 그리고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까지 모두 포괄해서 당을 위해 원외에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 창립했습니다. 고딩이 정당 다닌다고 뭐라 안 해, 주변에서? 저는 선생님께 숨겼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지하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네.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는 후진적이다. 네.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데 외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네. 네, 과감하게도 새파란이라는 예비당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창립을 하셨네요. 아,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우리 김가진 양입니다. 그럼 이제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돼서 하신 건 거죠? 네, 어쨌든 맞습니다. 최근에 왜 이번에 대선 전후로 해서 이렇게 네.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던 또 청년 여성 당원과는 또 다른 그 종류의 또 당원 가입이었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연령이 올라가면서 네. 그전에는 이제 예비 당원 협의체를 만들으셨다가 네. 그럼 지금 당의 세도는 20대를 선도했던 10대네요. 먼저 네네. 활동을 하셨네. 대선 겪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활동해보시니까? 대선을 겪었고 저는 5월 31일생이라 3월 9일 대선에는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참여하진 못했습니다. 투표행위를 못했다? 네, 투표행위를 활동을 하셨잖아, 직접적으로. 네, 이재명을 활동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지지 선언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청소년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당에 계신 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전서구 역할을 대신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전달이 잘 되던가요? 의견이? 일단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제가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네네.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소년들에 대해 무조건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지만 어쨌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청소년들의 이런 정치를 향한 발판이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청년 당원인데 이제 그 피선거권이 18세로 바뀌면서 네.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또래들이 있을 건데 네. 김가진 양을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네.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 좀 잘해라, 뭐 해라. 이건 뭐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네. 그런 역할이 진짜 있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번에 만 18세로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긴 하지만 그 친구와 상호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뭐 가볍게 사소한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네. 어떤 식으로 쓰면 안 되나요? 뭐가 된다, 안 된다부터는 이제 잔소리거든, 그때부터는. 어때? 이거 물어보는 거랑 네. 안 돼? 이거랑 좀 다르잖아, 뉘앙스가. 하지만 그 친구도 저한테 안 된다고 할 때는 되게 강경하게 자, 서로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네, 그 친구한테 네. 주로 제가 조언을 해주는 게 맞춤법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맞춤. 네.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라 이런 조언을 그거 되게 해주거든요. 중요하네 진짜. 네. 뭐 뭔가 그런 글의 논조나 방향 이야기가 아니라 네. 맞춤법을 이렇게 만든다. 기본부터 해라 기본부터.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이 네네. 개입되면 조금 그 친구의 견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 좀 그 향후 그래도 네. 좀 어떤 앞으로의 그런 진로나 방향을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정치적으로. 뭐든, 예, 뭐든. 네, 네. 전 정치적으로, 일단 네. 제가 지난 수능 때 대학 수학 네. 능력 시험 때 네. 국어를 밀렸어가지고 아. 이번 다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망 있는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로스쿨에 진학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59대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돈이 별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집안 형편 좀 괜찮으신 걸로 이해도 돼요? 침묵하겠습니다. 뭐, 그렇구나. 굉장히 또 한글을 또 잘 쓰시네요. 뭐 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런 거, 네. 이런 말 안 쓰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이게 침묵하겠습니다. 뭐 로스쿨 입학 자격이 되겠네. 이게 이제 법조계 있는 사람이 되게 낚시를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될 타이밍, 아닐 때, 침묵할 때,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이제 많이 그 검찰한테 불려다니다 보니까 그런 스킬이 늘더라고. 그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당에도 이재정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감명받은 것도 있고 사실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전관예우라는 이런 관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무조건 첫 재판은 승소하게끔 한다. 그거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주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나 계시잖아요. 그쪽에는. 사실 네. 전관예우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거. 네. 그렇군요. 네. 전관예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아, 네. 공적 위치에서야 네. 올바름과 그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 안에 이너서클에 들어가면 엄청 편하다고 전관예우.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쉽지 그런 현실을 딱 부닥쳤을 때는 고민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뜻을 좀 굽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인권 변호사는 있는데 네. 인권 검사, 인권 판사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일단 검사랑 판사는 사실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장판사, 사정판사 뭐 이런 식으로 상사가 명백히 있고 배석에 따라서 또 이 상하관계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뜻을 온전히 표지를 못하고 뭐 좌천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전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평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날린 경우도 있어요. 네. 나는 잘 모르겠고 네. 법에 안 맞아. 네. 선배인 당신이 정답은 아니잖아. 네. 그럼 강당 있는 검사 출신들이 또 큰 스타 정치인 되고 그러거든요. 네. 원래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네?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변호사 같아. 이렇게 좀 도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차분여 스타일이시면서 이렇게 차도냐. 말끝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단 침묵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친구나 네. 아니면 네. 제 학교 친구, 네. 뭐 그 친구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평소와는 지금 완전 다른 모습으로 네.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맞춰서 어, 제대로 뭐. 그럼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 뭐 그런 네.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뭐 왜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갑자기 연출이 되시는 거죠? 저는 14살 때부터 네.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계신 당원분들과 의원님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당에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 공감합니다. 스스로 네. 점점 차분해진 것 같고 이거 순기능 맞죠? 정치인으로서의 순기능. 그래도 당에서 활동하는 제 또래 친구들한테는 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겠습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그 김경주 후보님도 뭔가 그때 14살, 15살 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된 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14살 때 그 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경주는 음.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네. 박근혜 정부 촛불 집회 때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그때 제가 세종시에 거주를 했었는데 네. 부모님 없이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촛불 집회에 왜 그 참여했습니다. 촛불 집회, 그러니까 탄핵 집회를 네. 왜 근데 저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완전 박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 박근혜 네. 대통령 당시 네. 네. 뭘 보고요? 어떤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아, 블랙리스트 사건. 네. 그 김경주 후보님은 세월호가 계기가 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그 나이 때 공정은 떡볶이가 맛있냐 맛없냐였어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요.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음.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뭐 일단 철학적인 얘기로 넘어가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기하학적 비례와 선술적 비례를 주장했는데 뭐 자신의 몫을 마땅히 받아야 할 또래들이 욕 안 해? 그런 얘기하면? 이게 저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에 있습니다. 그건 잘 봤는데 국어를 빌렸다? 네, 생활과 윤리 과목은 음. 만점을 받았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거 계속 해주세요. 철학적인 이야기. 네. 그 선술적 비례와 기하학적 비례를 주장했는데 일단 선술적 비례는 절대적 비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주는 것, 1인 1표를 주는 것이 선술적 비례고 기하학적 비례는 상대적으로 누진세율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 그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 다음에 모두에게 마땅한 몫을 줘야 한다. 두 가지 뜻이 모두 박살이 났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모두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했고 실력 있는 명망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비교적 실력이 없는 문화예술인보다 더 낮은 대우를 해줬어요. 뭐 그런 일들이 뭐 분야를 떠나서 많았죠. 네. 아, 근데 그걸 보고 분노를 했다. 네, 분노를 했어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요? 문화예술 쪽하고? 아니, 없습니다. 그냥 불공정? 네, 원래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불공정의 분야는 엄청 많잖아. 네. 그래도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은 부조리를 접하진 않잖아요. 보통 한 14살짜리 애한테 그렇게 부조리를 강요하는 발음이 되게 경우는 독특한 것 같아. 이게 무슨 발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얼마나 사셨던 거예요? 7년 동안 7년 아, 동안. 그래, 리을 발음이 되게 그래서. 독특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저도 뭔가, 되게, 우리 미래의 권력 김가진님에게 뭔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면서 네. 이 존재에 대한 이 궁금한 호기심을 자아내게끔 네. 하네요. 이 미래 권력 김가진님에게 줄을 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캐나다에서 7년 있었다고 해서 이제 궁금해진 게, 캐나다 네. 엄청 깨끗한 동네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엄청 더러운 데 많잖아요. 네. 어디 계셨나요? 저는 토론토에 토론토. 있었습니다. 네. 캘거리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 불법 공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사실. 근데 캐나다는 뭐 제가 듣기로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흐르는 물에 손 씻어도 뭐 한다고 제재를 당한다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일단 눈이 왔을 때 그 눈을 퍼먹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메이플 태피라는 이 전통 음식이 있는데 메이플 시럽을 눈에다 넣고 그걸 굴려가지고 먹는 이런 음식이거든요. 그 정도로 캐나다의 환경은 굉장히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히나 이제 캐나다 쪽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네. 한국에 들어오면 답답하대.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렇대. 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대, 캐나다 쪽.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환경 쪽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건지, 네.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네. 좀 아주 그 전형적인 루트로서 내가 인권 변호사 한번 찍고 네. 그리고 정치로 가겠다 이러신 건지. 네. 일단 제가 정치를 하려면 사실 그게 나이와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전 연륜과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저 좋은 루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사회 경험 없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사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회 경험을 겪고 여러 사람들을 겪고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한 후에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다른 분들은 몰라도 미숙한 저에게는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향점이 좀 다 이제 너무 네. 멋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사소송법에 이제 이시윤 교사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시험 통과한 애들이 네. 바로 변호사, 판사, 검사 해가지고 네. 사회의 어떤 그런 그 그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판단할 수 있겠냐. 꽃길만 걸어온 사람. 그래서 검사나 판사는 사회 경험을 한 이후에 명망가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또 엘리트 쪽에 관련돼서 관심 있고 욕심 부리는 친구들은 빨리 벌해가지고 빨리 성공하는 거. 네. 이것만 보고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지금 검찰총장으로 막 이렇게 거명되는 뭐 이제 그분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네. 외고 출신에 네. 강남에 학교 다니다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선배 잘 만나고 쭉 올라타는.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 네. 그쪽이라는 게. 그래서 인권 변호사. 근데 이제 인권이 좀 많이 좋아지고 네.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네네네. 그 인권 변호사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 또. 계속 막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일단 특정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음. 어쨌든 이해관계가 충돌을 한다면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이 필연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인간 사회의 구조 자체가 부조리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라면 저는 그것이 부조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이게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이제 네. 그 재판하다 보면 네. 검사들이 이제 수사 검사가 있고 네. 공판 검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사 검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딱 줘. 네. 근데 공판 검사는 건수가 너무 많아. 네. 근데 내가 집중해서 봐야 억울하지 않고 네. 법적으로 제대로 할 텐데 네.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 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네. 대충 봐. 그래서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숫자 확 늘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 소수의 사건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생기는데 네. 그런 거 하시려면 네. 변호사도 하시고 뭐 정치도 하시고 미래 권력으로서 어떤 더 막 이런 걸 하셔야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엘리트의 길을 걸으면서 약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간절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네. 수도 있지. 그건 개인 차니까. 제가 못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네. 때 모의고사 성적이 160 몇 명 중에 전교 7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21만 명 중에 89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능 10일 전에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만나서 잘하는 과목에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모르는 문제를 일일이 다 봐주고 모르는 문제들을 10일 전에? 네, 10일 전에. 그리고 제가 어쨌든 모의고사는 인원수가 많다고 하지만 수능은 인원수가 많다고 하지만 내신은 100 몇 명이 싸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사 과목이 35점 만점에 8점대, 10점대를 받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30점대였는데 그 친구를 제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과외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성적이 20점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공유의 힘이 진리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 나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 더 빨리 좋아진다. 네. 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 그걸 생각하시고 하신 거 아닐까? 네,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한 네.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네. 마음과 네. 공감의 네. 마음과 뭐 여러 가지로 돕고 싶다라는 마음과 뭐 이런 거였겠죠. 그거라기보단 제가 좀 네.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남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제가 기분이 좋고 저도 어. 덩달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좀 한 것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네. 그러니 대선 기간에 나를 위해 이재명 하니 얼마나 재밌었겠어. 나를 위해 막.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기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수고로움을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한 걸 봤었을 때 내가 정말 기쁜 거. 네. 그렇죠. 그게 참 행복이죠. 그게 참 정치거든. 보람. 네. 네. 그게 정치거든. 보람찬 정치가 그런 거거든. 네. 내가 막 그런 네. 그 효능감도 생기고, 네. 네. 아주 네.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내가 혼자 잘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즐겁게 쓰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의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네. 선행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잖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남을 도와줘서 내가 행복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런 기질적인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미래 권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잘 붙인 것 같죠. 네. 사실 저는 권력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만 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권력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권력이 소수자에게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타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권력 그런 것이 진정한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좀 권력과 권한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권력은 딱 한 번 나와요, 헌법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네. 근데 거기 일부를 떼서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 선출직들에게. 그래서 우리 맨날 들었던 거 있잖아. 국민이 부여하신 그 권한을, 네. 위임받은 그 권한을 네. 국민을 위해 쓰겠습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쓰긴 하죠, 권력은. 네. 근데 권력 그러면, 정치 그러면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죠? 네. 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뭐 아까 뭐 선생님에게도 네. 별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꺼려지는 네. 그런 분위기들. 마치 그런 네.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미명 아래 네. 그것들이 사실 학교에서의 오히려 더 치열하게 그런 이슈들이나 안건들에 네. 대해서 이렇게 논의되어야 할 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되게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네. 여전히 그러니까.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독일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녹색당과 네. 독일의 녹색당의 그런 그 사회적 그 뭐 존재가 굉장히 다른데 네. 그 독일의 녹색당을 되게 주도해서 이끌었던 것은 다 학교 교사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단 그런 거에서 완전 침해받고 있는 거죠. 네. 네, 정치적 그런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 정말 이게 뭐 초중고 학창 시절 때부터 뭔가 그런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네. 나의 말과 글로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의 그 기회를 우리가 뺏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의 교육의 현실들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근데 굉장히 우리 가진님처럼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 굉장히 뚜렷하게 소신을 가지고 또 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원동력이나 뭐 그런 게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되게 부정적으로 정치에 대해 바라보시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권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가끔 교권에 침해받는 선생님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교권이 침해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느껴지고 뭐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사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아무리 학생들을 옳은 길로 선도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서 전 선생님들의 왜 정치를 금했는지 자체는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학교에 이런 전파가 되면 학교 자체가 무슨 정치 학교나 이런 식의 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고 뭐 상부나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민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초조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한 80년대, 90년도에 폭력교사라는 이미지, 저는 그런 이미지로 회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사 내에서 선생님들이 왕이라면 학생들이 오히려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잘 조화를 해서 더 옳은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게 저는 이상적인 학교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계기들은 다 달라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들은. 블랙리스트 불공정 가지고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저는 관심 가졌던 계기가 언론이에요. 언론에 우리가 기대치는 공정하고 항상 사실만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언론이 참 거짓말을 잘하고 신문을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그때만 이제 지면신문 때니까 우리 때는 신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사회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야, 언론이 개혁되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네. 를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왔거든요. 근데 사실 10대 때 좀 놀랐어요. 블랙리스트를 보고,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보고, 와, 불공정하다. 이 분노감에 상경을 해서 같이 함께.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지어지선이라고. 지극한 선에 이르는 방법. 네. 나랑 비슷한 애들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음. 좋은 생각들 하는 사람들은. 어. 손에 손잡고 다 좋은 생각만 하면 세상은 지극히 선한 세상이 이른다. 네. 그런 중심축이 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립스비스 너무 제대로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로스쿨 통해 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네. 뭐 지금 이게 또 그런 게 있나요? 몇 년 안에 통과 못하면 뭐 자격 박탈 뭐 이런 게 있나요? 계속 할 수 있나요? 옛날처럼? 별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금방 패스할 거니까. 네. 아, 그런 거죠, 그렇죠. 금방 패스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더 노력해서 그러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회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하고 여러 연륜을 갖춘 이후에 뭐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뭐 여러 그런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말 그 뭐 사회 활동가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아니면 뭐 정말 창업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걸 꾸려서 네. 내가 든든한 이걸 딱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겠다. 뭔가를 꾸려본 사람이 경영을 네. 해본 사람이 네. 또 뭐 국가 경영이나 지자체 경영도 할 수 있으니 내가 네.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굳이 그 로스쿨을 선택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건지. 사실 지금 한국에서의 정서가 상당히 고학력자와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전문직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회운동가보다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이런 이미지가 딱 되게 있죠. 네, 고압적이다 보니까 고학적이에요. 네. 일단 사람들 지금 되게 안타까운 정서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런 권위가. 네, 그걸 권위가 맞춰줘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것은 사실 개개인의 정의지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정의를 펼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군가 잘못하고 옳고를 떠나가지고 상처는 어쩔 수 없는 일에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 된다면 모든 것들이 개선되지는 못하겠지만 사회를 향해 한 발자국 정도 진보를 제가 시킬 수 있다면 그 후에 제가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종교를 은퇴하고 싶습니다. 은퇴까지 준비하시는 거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계획이? 굉장히 아니, 올라가는 단계도 있고 내려오는 로드맵이 단계까지. 확실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면 그래도 지금 꽤 명망 있으신 정치인들 한 4, 5선 이상의 정치인들 분들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네. 아직은 개인적으로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제도를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일단 그것은 제가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더 많은 일을 겪고 실제로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 그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멋지네. 감사합니다. 사법개혁의 주인공이 좀 되어주세요. 언론개혁의 좀 주인공이 좀 되어주시고. 근데 이제 같은 또래에서 이제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소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 소수만의 주제를 가지고 또 매몰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또래 집단하고 얘기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야의 사람들 만나는 거서부터 네. 시작일 거야, 아마 그런 네. 일들이.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좀 찍고 싶은 게 뭐냐면 4, 5선에 명망 있는 정치인 얘기 하셨잖아요. 네. 명망하고 실력은 달라요. 네. 근데 명망도 있지만 실력이 있는. 네. 실력 있는 명망가. 네. 그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또 뒤에 일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음. 출연해 주셔서 나오셔서 네.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 주셨는데 네. 네, 소감 한 말씀과 또 앞으로의 포부와 네. 또 각오
또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 네. 대한 메시지 이런 네. 것들 한 말씀 해주시고. 일단 우리 사회에서 제가 진짜 어디를 가든 꼭 하고 있는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반화를 합니다. 이 흑백 논리로 저 사람은 선이야, 저 사람은 악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검은색, 흰색으로 나누어진 이런 분위기 말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훌륭한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럼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슨 기성세대 신화 비판 같아. 저도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아 그렇게 살지 마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자꾸 죄책감 갖고 살아. 아니 저도 늘 저는 그 회색 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회색 분자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거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간첩 소리 들을 수 있을 네. 만큼 뭐 성찰적 네. 비판, 네. 애정 어린 그런 성찰 이런 것들은 네. 반드시 필요하더라고 네. 보고 스스로 또 돌아보는 당연히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 네.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정말 당연히 그거를 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 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자꾸 검열을 하잖아 네. 지금. 네, 자기검열. 그 자기검열. 블랙리스트 이런 것 네. 때문에 이제 자기검열이 마지막으로 네. 공자님께서 3인행필 유화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답습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을 점검해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제가 공자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면밀히 구분하고 아까 언론개혁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언론의 옳은 면과 옳지 않은 면을 딱딱 구분을 해서 본인들의 정의를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펼치실 수 있도록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3인 행필 유화사.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네. 결국은 배움에 대한 겸손이에요 이게. 네. 겸손한 분들이 진짜 내공이 강해. 네. 실력이 좋고 그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앞길 좀 닦아 놓게요. 편히 오세요. 정말 너무 진짜 이렇게 막 설레는 앞으로가 더더욱 너무 기대되고 그런 희망을 안겨주는 네, 네. 또 그런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네. 또 이제 다음번 그 도전을 준비하시면서 네. 또 새로운 문제의식과 이런 음. 것들이 생기실 때 또 다시 한번 또 네네. 방문해 주시고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미래권력 김가진님 행보를 네. 계속 따뜻하게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또 계속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을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이렇게 시청자분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